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사례, 항상 똑같은 사례를 드는데 A 근로자가 업무 중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낙상을 했네. 다친 300명이 요추 제4호간 수감판 탈출. 및 좌측 종골 분쇄골.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뭘 찾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A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다리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어요. 뭐 산재 인정 여부는 문제 될 게 없죠. 네. 업무 중에 내가 작업하다 사고를 냈고, 요추 4호간, 우리가 보통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요추 4호번이고, 추간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척추체라는 게 있는데요. 허리 요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게 추간판이에요. 젤리 같은 거죠. 이게 눌리면, 압박되면 눌리면 이게 삐져나와. 이게 탈출. 그러면 신경을 건드려서 요추 4호간 같은 경우는 다리까지 저려요. 요추는 하지의 신경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낙상해갖고 다쳐서 추간판이 삐져나와서 뭐 그런 질병이 추간판 탈출증이고, 종골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근데 신기하게 이 경추 목이 지배하는 건 상지에 대한 그 신경이고, 허리 같은 경우는 하지를 지배하는데, 신기하게 발 뒤꿈치에도 또 신경이 다 모여 있어. 네. 그래서 이 종골을 다치면 굉장히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종골 분쇄, 뼈 조각이 이렇게 났다라는 거죠. 이 분쇄골절이야. 이런 거를 우리한테 최초 사건을 맡겼어. 이 A 근로자가. 그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근로자가 와서 맡겼어요. 우리 김혜준 농사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 상담을 하면서. 언제, 어디 소속, 어디 현장, 몇 시, 몇 분경,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재해발생 경위에서 간단하게라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캐치를 하는 상담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요양을 해야겠죠? 요양은 뭘까요? 뭘 요양이라고 할까? 치료? 요양은 입원하고 통원, 제가 요 세 가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입원, 통원, 재가. 예. 입원은 뭔지 알죠? 병실에 입원하는 거. 통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재가는 뭘까요?
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가 치료.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약물 치료만 하시는 분들을 제가 환자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요양이라는 개념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요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입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분은 이제 다쳤으니까 요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최초 요양 신청을 넣어야겠죠. 요걸 넣어야겠지. 예. 뭐 여기에 따른 제 경위서 뭐 소견서 의무기록지 그리고 급여명세서 등등. 제 경위서는 제출하는 이유를 알 테고 당연히 이분이 언제 어디서 왜 다쳤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견서고 의무기록지는 이분 상병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급여명세서는 왜 줘야 될까요? 그렇죠. 평균 임금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제출해서 우리가 최초 요양 신청을 접수를 하면요. 사고 같은 경우는 한 1, 2주면 끝납니다. 1, 2주면 끝나고요. 그러면 이분한테 어떤 보험급여가 나올까요?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주는 거죠? 휴업을 했을 때. 정확히 이것도 키워드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지 못한 기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생계 유지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부분 휴업급여라는 것도 있지만 취업해서 뭐 소득이 있으면은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요양 기간 동안에 뭐 취업하거나 소득이 있거나 하면은 휴업급여는 없어요. 예. 휴업급여는 없고 휴업급여는 얼마 지급되죠? 형임의 70%. 이거는 상용직일 때. 쉽게 말해 월급쟁이. 평임의 70%에 0.73을 주는 거는 일용직. 일용직 내가 만약에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일을 했어. 근데 사고가 났네. 이 사람을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일당 곱하기 0.73 곱하기 70%가 휴업급여로 나가요. 근데 일용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 달에 22.2일 이하로 근무하신 분. 근데 내가 일용직으로 계속 일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막 24일, 뭐 25일씩 일을 했어. 그런 분들은 또 상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평균 임금 할 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상용직으로 평균 임금 계산할 때하고 일용직으로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장단이 있어.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용직이 상용직화 되면은 평균 임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 평균 임금 할 때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것만 아시면 돼. 한 달에 22, 예, 예, 이동식이라는 게 예, 개념이 잘 모호해서 예, 그런데 예, 약간 저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예, 때 예, 인력 사무소 이런 데 예, 매일매일 가서 예, 뭔가 랜덤으로 현장에 배정되는 분들도 이동식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렇죠. 한 회사에 그냥 예, 매일매일 받는 사람 예, 이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용직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 일을 하면서 일당 얼마를 받기로 정한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22.2를 계산할 때 예, 사실 전 만약에 네, 이동식은 22를 네, 다 다른 사업주한테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거 다 합쳐서 한 달 기간 내에 22.2일이냐, 22.3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얼마를 받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휴업급여가 70% 주어지게 되고요. 유한급여는 산재 승인 전에만 실물로 지급이 되겠죠. 왜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을 테니까. 그리고 승인이 되고 나면 당연히 산재 적용이 돼서 그거 적용된 수가로 본인 부담금만 내겠죠. 그러니까는 최초 때 내가 최초 승인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던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만 내가 환급을 받겠지. 예.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도 잘 몰라요. 뭐가 적용이 되고 뭐가 적용이 안 되는지. 근데 보통 우리가 뭐 허리 수술하고 뭐 해서 내가 본인 부담금 한 400만 원 나왔다 건보를 했을 때, 근데 산재 적용되면은 보통 3분의 1 정도 환급을 받아요. 이 정도 수준. 별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산재가 되면은 뭐 병원비나 이런 거 일절 안 드는 줄 아셔. 예. 근데 요거에 처음에 좀 많이 좀 안타까워 하시죠.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다치기도 했는데 왜 내가 또 돈까지 내야 되냐. 근데 실제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보로 내가 400만 원 본인 부담을 했으면 산재로 나중에 승인이 돼 갖고 유양비 청구를 했을 때 그 전액이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보상이 됩니다. 네, 세세하게 어떻게 보상이 이게 적용이 되고 이게 적용이 안 되고까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건 안 될 거야.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고 당하셔갖고 우리한테 맡기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산재 되면은 다 돌려받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니까. 네. 네, 금기법에서는 또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유양비. 그럼 뭔가 현재 상태가 네.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고 인정될 때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도 간간히 있긴 있어요. 간간히 있긴 있는데 그렇게 참을 만큼 적당히 다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건 추가로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지 산재가 됩니다. 4일인지 3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요양기간이 4일일 거예요, 아마. 4일 이상이 돼야지 산재로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미만이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최초가 승인이 됐다. 최초 승인. 그 다음에 요양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여기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되는 거고, 휴업급여가 이게 또 세세하게 좀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2년 이상 요양하신 분, 폐질 등급 1에서 3급, 요 조항이 하나 있어요. 2년 이상 요양하신 분들 중에 폐질 등급 1급, 2급, 3급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걸로 이제 전환돼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칙은 이제 평균 임금의 80%, 장기 요양 환자 혜택을 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요양하시면 좀 생활하기 더 어려우시잖아.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폐질 등급 1급에서 3급이라는 소리는 어떤 내용을 뜻하는 걸까요? 그 패는 아닙니다. 그 패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따가 장애 얘기도 할 건데, 장애는 치유가 됐을 때만 장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치유는 뭐냐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를 뜻해요.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를 우리가 치유라고 해.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뭐가 다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산재나 의학적인 용어의 치유는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는 다 난 건 아니야. 네, 다 난 건 아니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후유 장애가 있을 경우, 이거 장애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전제는 치유가 된 상태여야 돼. 치유가 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장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폐질 등급은 요양 중이잖아요. 맞죠? 요양 중인데 그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서 장애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장애 판단에 준하는 상태를 우리가 폐질 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근데 요양 중이라 장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네. 그래서 장애에 준하는 등급을 폐질 등급이라고 하는데, 요양 중이라 우리가 폐질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1급에서 3급. 3급은 노동력 100% 상시. 3급까지는 노동력 100% 다 상실됐다고 봐요. 1급, 2급, 3급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상시 간병인, 수시 간병. 상시는 말 그대로 24시간 간병인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수시는 뭐 8시간이 될지 12시간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상시 간병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정도의
상태라면 1급이고요. 휴식 안병이 뭐 12시간이나 8시간이나 4시간이나 그냥 때때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2급, 3급 요런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폐질 등급은. 장애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 그래서 2년 이상 요양 환자 중에 폐질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은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되게 좀 억울한 제도긴 한데요. 나이가 들면은 노동력이 자연스럽게 뭐 감소돼서 일반 고령자가 아닌 사람하고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01년 01월 01일에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 이런 제도가. 예. 근데 이때 법이 제정이 됐고, 요때는 휴업급여 한 번에 그냥 60세 이상 되면 60세 이상 되면 5%만 감액을 하고 끝냈어. 근데 08년 7월 1일 요때 또 한 번 더 법 개정이 돼요.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씩 총 20%까지 감액을 시키는 제도로 더 나쁘게 변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맡으면은 직업병 빼고는 대부분 제1자가 뭐 다 08년 이후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맡을 테니까 제1자가 다 2008년 7월 1일 이후일 테고, 다만 또 단서가 또 하나 있어. 단서가 참 많죠. 재해 발생일 기준 2년간은 감액을 유예해요. 네. 재해 발생일 기준 2년간은 나이가 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에 해당이 되더라도 2년 동안에는 유예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70% 줘요. 네. 요거까지 아시면 돼요. 휴업급여. 네. 나중에 이거는 내가 평균임금 할 때 우리 평균임금 기획사건에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평균임금 할 때 제가 또 한번 세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평균임금이 좀 되게 복잡해. 오늘은 1교시는 산재 하나 사건을 처리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그거까지 보험급여가 뭐가 나오는지, 보험급여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 이런 것들만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초 승인 우리가 요양이 끝났어. 그걸 종결이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뭐 치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종결을 해요.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치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뭐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치료를 종결하는 거니까, 치유일 기준으로 잔존하는 후유장애가 있으면 장애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A 근로자가 낙상해서 허리하고 뒤꿈치 요거 다쳤죠?
이분 한 6개월 정도 요양하고 이제 종결이 됐네. 장애가 있을 것 같아. 장애가.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관열적 수술 1회를 하면 13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열적 수술이 뭐냐? 임방전이 뭐예요? 관열적 수술이? 쉽게 얘기하면 째는 수술이에요. 여는 거야, 피부를. 메스로 잘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관열적 수술은 안 째는 수술이겠죠? 뭐 무슨 뭐 약물 뭐 주입하거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라 이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액 제거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액 제거술은 째서 하는 수술이니까는 13급으로 정해져 있겠죠. 뒤꿈치 같은 경우는 종골 같은 경우는 다치면은 신경이 다 모여 있어서 족관절에 운동 기능 장애가 발생이 돼요. 족관절, 발목 관절. 그래서 신기하죠? 뒤꿈치 다쳤는데 왜 발목 관절 안 움직이지? 맞죠? 근데 의학적으로 그 신경이 다 모여 있어서 족관절에 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운동 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아마 발목 관절이 115도가 정상 범위일 거예요. 움직이는 게 위, 아래, 안쪽, 바깥쪽. 요거 115도 이상 움직여지면은 정상이야. 근데 요걸 기준으로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4분의 3 이상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됐다 하면은 8급. 반이 제한이 됐다 하면 10급. 4분의 1만 제한이 됐다 하면 12급이에요.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운동기능장애. 네. 그래서 손목이든 뭐 어디든 다 이런 기준이에요. 요것만 아셔도 웬만큼은 상담할 수 있어. 장애가 얼마나 올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장애책 보면 막 안구의 장애해서 뭐 시력이 0.6 이하 뭐 0.8 이하 막 엄청 많거든. 그런 것들은 다 외우기 너무 어려워. 실제로. 그거는 아직도 저도 찾아봐요. 근데 운동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요 정도만. 네. 요것보다 안 되면은 14급 정도 나오겠죠. 14급은 동통이라고 해서요. 시민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골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정해줘요. 골절로 인해서 의학적으로는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골절 요새는 골절 중에도 분쇄골절만 14급 동통장애를 인정해주는 추세긴 한데요. 동통은 시민적 반응이다. 본인이 인지하는 통증 이 부분인데 운동기능 장애 없는 골절 환자들은 동통장애라도 우리가 받아서 14급 정도는 최대한 받게끔 해드리죠. 그래서 이분이 뒤꿈치 족관절이 2분의 1 이상 제한이 돼서 12급 12급이 나왔다고 칩시다. 아 10급이네. 10급 10급 허리는 13급 발은 10급 하나의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이 됐죠. 이따 나중에 장애도 또 하겠지만 이래서 다 연결이 돼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 다 이어지는 부분이라. 하나의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하나는 13급이고 또 하나는 12급이야. 요럴 때 조정이라는 거가 기술이 들어갑니다. 조정. 하나의 재해로, 하나의 재해여야 돼요. 하나의 재해, 같은 재해. 우리는 항상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정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 하나의 재해, 같은 재해. 이상 같은 재해죠? 떨어져 갖고 두 개 장애가 남은 거니까. 13급 이상 장애, 13급 이상 장애가 둘 이상일 때 조정이라는 게 가능한데요. 이분은 또 12급이라고 또 헛소리 했네. 10급. 중환장애에서 한 등급 올릴 수 있습니다. 13급 이상의 두 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이 될 때, 그리고 8급일 때는 두 등급, 그리고 5급일 때는 세 등급 상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네. 이 경우는 그럼 몇 급일까? 몇 급? 9급이죠. 네. 조정 9급. 네, 조정 9급. 각각 주는 거 아니에요? 각각 주는 거 아니에요? 조정해서 줘야 돼요? 네. 조정 9급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낼 거예요. 네.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조정이라는 기술을 써서 9급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장애가 해서 이제 장애 급여까지 받고 나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요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업무상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죠. 다만 또 알아두실 게 장애 12급 이상 되시면요. 1년마다 연장은 할 수는 있는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하고 지금 족관절 때문에 장애 구급 받으셨잖아. 그럼 12급 이상 되시니까 뭐 요양이 다 끝나셨더라도 일주일에 2회까지는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골절에 대한 후유 뭐 예방관리 그 기간은 6개월로 나눠서 아마 계속 연장을 할 거예요. 그 골절에 대한 부분은. 근데 우리 뭐 직업병 폐질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돼 있고 평생 해주는 건 아닌데요. 그 골절 같은 경우는 장애 끝나더라도 12급 이상 되시면은 그 본인이 받았던 뭐 종결했던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당분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급에서 3급 요 사이에 되시면요. 장애가 간병급여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급에서 3급 정도 되시면. 네, 종결이 됐더라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오나? 사고를 맡으면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보통 이제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성공 보수를 받거든요. 보통 사고는 우리가 최초 승인 시 얼마 받진 않아요. 쟁점이 없으니까. 물론 뭐 손발은 우리가 좀 가긴 가지만 사고 갖고는 우리가 최초 승인 시 얼마 받진 않고 장애에 따른 성공 보수만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 얘기하다가 잠깐 장애 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가 다 종결되고 나서 장애 진단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인정하는 아니고요. 그 종결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다 보시면 뭐 금방 아시겠지만 대학병원급에서는 수술만 하고요. 나중에 경과관찰만 하고 실제로 동네 의원에서 계속 물리치료 받고 하시기 때문에 종결병원은 다 의원급 병원에서 거의 다 하시죠. 예. 그래서 의원급 병원하고 잘 지내야 돼요. 예. 근데 종결병원이 폐업이 되거나 또는 장애 진단할 수 있는 해당 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요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 내가 만약에 눈을 다쳤어. 그리고 허리도 다쳤는데 그냥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네. 허리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형외과라 눈은 못 받잖아. 그러면 수술했던 병원이나 그거 치료했던 병원 가서 따로 장애 진단 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종결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결병원하고 사전에 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해자가 우리한테 맡기는 이유는 이 장애 진단 받는 것부터 우리가 재해자의 걱정거리를 좀 덜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진단 자체가 만약에 이 사람 종골골절 10급 소견 같은데 이 진단 자체가 만약에 12급 소견이 나왔다 하면 이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자문위가 어차피 결정을 하는데 공단에 있는 자문위가 진단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 범주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공단에서는. 그래서 진단 잘 받는 것도 우리 임무라 그래서 맡기는 거니까 사전에 교감이 좀 있어야 돼요. 병원하고. 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해주라고 우리한테 맡긴 걸 수도 있는 거라. 네. 뭐 다친 분은 모르시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병원하고 잘 지내야 돼요. 우리는.